이제 개봉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플로우를 뒤늦게 보고 왔습니다. 일단 단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런데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묵직한 한 방에 꽂혀서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플로우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꼭 극장에 가셔서 이 영화가 내려가기 전에 극장에 가셔서 챙겨보시라는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길 때요, 작품의 완성도 자체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해당 작품이 비슷한 장르나 이야기의 계열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개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번 플로우는 별 5개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된 의견이니까요. 다른 분들께도 아마 취향에 따라서 갈리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영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전형적인 수미상관의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처음을 떠올려 보시면요, 주인공 고양이가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보면서 그 표면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비춰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토끼를 쫓는 들깨무리가 등장해서 잠깐 소동이 벌어졌다가 그 소동이 끝난 다음에는 고양이가 머물고 있는 집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생선 때문에 들깨무리에게 직접적으로 쫓겨서 달아났더니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거대한 사슴무리가 다가와서 거기에 짓밟힐 위험을 피했더니 또 이번에는 거대한 헬까지 갑자기 덮쳐오면서 고양이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입부의 이런 사건들은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깨무리가 토끼를 쫓아가고요. 또다시 대규모의 사슴무리가 요란하게 대이동을 하고 또 주인공 고양이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순서만 약간 뒤바뀐 채로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죠. 자, 그렇다면 도입부에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도입부의 사건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면 도입부에서 이것들 다음으로 이어졌었던 사건, 즉 거대한 그 해일도 혹시 다시 한 번 더 밀려오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연상이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데 고양이까지 덩달아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의 행동을 하나 합니다. 고양이는 이미 한 차례 여행으로 지나왔었던 어떤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이 그룹에서 최고 멋쟁이였던 뱀잡이 수리가 하늘로 승천했었던 그 기묘하게 생긴 높은 탑 같은 공간이었죠. 그래서 고양이의 그런 시선 때문에 마치 저곳으로 향하는 여정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묘한 불안감을 주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고양이의 그 시선이 왜 그런 느낌을 주냐면요, 그 엔딩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동물들의 그 모든 여정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차오르는 물길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 높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곧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뭔가 게임 퀘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뭘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대사 같은 것도 한마디도 없고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죄다 비현실적인 구석이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이 기묘한 엔딩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상한 엔딩의 감독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묘한 수미상관의 그 반복 구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감독의 목표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영화의 전개 여기저기를 되짚어 보시면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양이가 살고 있는 집의 상태나 아직 멀쩡하게 작동하는 여러 척의 배, 그리고 여정 도중에 발견했었던 여기저기의 인공적인 건축물과 물건들 같은 것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존재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갑자기 흔적 하나 보이지 않게 됐는지가 현실적인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가 않죠. 거기다가 리트리버는 분명히 자기 개친구들이랑 배를 타고 떠났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혼자서 다니다가 고양이 배에 합류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뱀잡이 수리가 마치 상상 속의 봉황처럼 뜬금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출도 당연히 현실의 인과성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연출이었습니다.
감독은 일부러 현실의 인간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건과 배경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영화의 여정 내내 이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전제가 됐을 때에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끝판왕격인 결말의 그 결론에도 조금은 더 익숙해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 개연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순환구조 자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구조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물길을 이겨내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기껏 살아남았더니 그 거대한 흐름이 언제든 다시 덮쳐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처럼 멋지게 하늘로 승천하지는 못하고 결국 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혹하고 허무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가 이 결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은 정말로 이 귀여운 동물들을 기껏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이 플로우의 굴레에서 무의미한 고통이나 받으라고 이런 결말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철학적 질문을 자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대강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영화 속의 자연현상이 기본적으로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의 자연현상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나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향으로 무심하게 흘러간다는 점에서 영화의 자연현상과 우리의 현실 세계 속 자연현상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상황들에 일방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그 거대한 흐름에 이렇다 할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저 무기력하게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그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기까지 하는 우리의 여정은 정말로 무의미한 고통으로만 가득 찬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 영화 또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 고양이 곁에는 소중한 동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무의미한 흐름이 또다시 반복되더라도 이 다음번 흐름은 조금이나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작은 변화가 있다면 무정하게 반복되는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얻어낸 것, 그리고 얻어낼 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거대한 흐름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거대함 안에서도 우리가 증체낼 수 있는 가치는 어떻게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화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흐름과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속의 모든 현상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신이 인간들에게 목적이 있는 형벌을 아주 의도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노아도 이 시련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 현실 속의 세상은요, 그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없이 진짜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정해진 법칙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시련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연 법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잔혹한 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의미함이 주는 고통에 매번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내려지는 시련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면 나는 그저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살아가는 한낱 미물일 뿐이구나, 이런 자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차라리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시련을 견뎌낼 수도 있을 텐데 기껏 앞으로 나가면서 한 차례의 파고를 이겨냈더니 결국에는 마치 플로우의 결말에서처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될 뿐임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삶의 이정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특정한 목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흐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소한 변화에 둔다면 그러한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고양이와 친구들은 또 한 번 다가올 흐름에 휩쓸려 가겠지만 애초에 그 흐름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흐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묵묵하게 모험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험에서처럼 그 과정에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우리 미약한 존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흐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처음에 고양이가 봤었던 물의 표면에 혼자 있었던 처음과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물의 표면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뭔가 작은 것 하나는 이뤄낼 수 있는 존재라는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순환 구조를 제시해야만 했던 거고 또 그 순환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연성을 제거한 서사를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개연성을 제거해야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는 이 무한 순환 구조를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플로우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음에도 그 놀라운 완성도와 독창성 그리고 귀여움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로우는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건 플로우의 시작 국가인 라트비아에서 나온 첫 번째 오스카 수상 사례입니다. 심지어는 라트비아에서는 오스카 후보로 오른 곳조차도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첫 번째 후보 등극만에 바로 수상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플로우 팀은 지금 라트비아에서 약간 국민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서 이렇게 엄청난 환영 인파를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라트비아에서는 이 엄청난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플로우의 기념물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좀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요, 이 제작팀이 카피바라를 간지럽히는 이 짤방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카피바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피바라가 진짜로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플로우의 음향팀은 실제 동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영화에 넣기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피바라를 간지럽혀서 이렇게 겨우겨우 목소리를 녹음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애써서 건져온 결과물이 솔직히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들어간 카피바라의 목소리는 결국 낙타의 목소리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카피바라 목소리를 실제로 넣는 거는 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고양이가 꿈에서 목격했었던 사슴무리의 그 거대한 서클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그 실제 모습, 실제 사슴들의 습성을 그대로 참고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를 그대로 옮긴 게 또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 유일하게 우러러보면서 따랐었던 뱀잡이 수리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감독은 뱀잡이 수리 특유의 그 신비로운 비주얼과 존재감 때문에 해당 역할에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캐스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동물들을 영화에 그대로 등장시키는 게 약간 성공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굉장히 묵직하고 신비로운 존재감을 보이는 고래도 자연 그대로의 디자인을 유지해서 출연시키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조금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중에서 좀 더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신비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가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건데요. 영화의 도입부에서 고양이가 강으로 다가가는 장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보트가 너무나 떡하니 너무나 대놓고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런 장치는 결국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첫 장면에서 보트가 나무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 고양이와 친구들이 겪은 해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또다시 해일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암시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기존에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귀여운 동물들의 시선으로만 풀어내면서 거기에다가 존재론적인 의문까지 담아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새로운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발상을 대체 감독은 어디서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풀어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인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그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되게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지하면서 저곳으로 가야만 뭔가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약간 톤도 그렇고요. 감독이 약간 게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스토리가 다 끝난 이후에 똑같은 스토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좀 연출하는 방식도 되게 새로운 유형의 작품을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좀 받았고요. 제가 뭐 영상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